안녕하세요. 조초윤입니다. 5월 6일 목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문화기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왕이 있지만 통치하지 않는 나라인 영국에 대해서 특히 역사를 중심으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잉글랜드 왕국의 통일 과정을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영국 국교회의 성립, 마지막으로 대영 제국의 건설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이 노르만의 침략과 백년전쟁, 연이어 일어나게 되는 장미전쟁, 수장법, 이제 국교회의 성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절대왕정, 영국 절대왕정의 성립과 관련이 있는 수장법, 마지막으로 대영제국의 건설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이 영국의 역사를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을 상징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비틀즈가 생각이 나서 한번 가지고 와 봤고요. 영국 지도도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쪽을 경계로 해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로 나뉘어지게 됐고요. 이쪽을 경계로 해서 웨일즈와 잉글랜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일랜드가 있고요. 여기서 맨섬, 건지섬, 저지섬 등은 사실상 영국 국왕령입니다. 영국 국왕이 지배하는 곳이라는 뜻이죠. 이 국왕령이고요. 이 영불해협을 사이에 두고 이 프랑스, 벨기에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 최북단, 프랑스 최북단에서 이 잉글랜드까지의 거리가 한 40km 정도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지척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살펴보게 될 백년전쟁에선 사실은 이 프랑스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사실 영국과 프랑스는 이 프랑드르 지역, 즉 지금의 벨기에, 네덜란드를 누가 장악하느냐를 두고 가축전을 벌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백년전쟁 부분에서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영국은 이 대표적인 다민족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다민족을 상징하는 걸로 뭘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이 사람들이 영국기를 흔드는 게 그래도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영국 국화죠. 이 장미입니다. 원래는 이 헛장미가 있고 겹장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영국의 상징은 원래는 이 헛장미입니다. 이거는 겹장미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이 19세기 이후에 개량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겹장미는 이 국가의 이 왕가의 문장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스모그가 심할 때 영국인들은 이 이게 라벤더예요. 이 라벤더 꽃잎을 뿌린 밀크티를 마신다고 합니다. 향기로운 향과 또 밀크가 가지고 있는 따뜻함을 즐기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스모그가 있으면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뭐 차라도 마시면서 이 외로움을 달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고대 브리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톤헨지의 모습이죠. 사실상 허벌판에 이렇게 거대한 이 석조물이 있다는 것이 놀라운 그 경탄스러움을 자아내는 그러한 고대 유적 중에 하나입니다. 신석기 시대에는요, 이 잉글랜드 지역에 이베리아인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6세기경에 켈트족이 유럽에서 건너와 정착하게 되죠. 이 켈트족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단지 그들의 종교 중에 드루이교라는 것이 좀 일반인들 사이에서 알려지고 있죠. 이 드루이교는 사실상 우리나라식으로 하자면 무당에 가까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요, 기원전 55년에 이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가 브리튼 섬을 점령하게 됩니다. 침략하게 됩니다. 그 후 400년 동안 잉글랜드 지역을 지배하게 되죠. 이 카이사르를 보면 사실은 뭐 주사위가 던져졌다, 뭐 루비콘강을 건넜다,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이 됩니다. 이 카이사르가 사실은 중요한 것은 사실상 이 브리튼 섬을 점령하기 전에 갈리아 지방을 먼저 점령하게 되죠. 이 갈리아 지방은요, 사실상 갈리아라고 불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야만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갈리아라는 말 자체가 이 야만이라는 그런 뜻이죠. 마치 중국인들이 뭐 서융, 동이, 북융, 뭐 남적 이런 식으로 오랑캐들을 뭐 나름대로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갈리아 지방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 오른쪽을 보니까 또 다른 이 야만족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을 게르마니아라고 부르게 되죠. 게르만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사실은 그러한 야만인들을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에 흡수되지 않는 사람들을 이 로마 사람들이 갈리아 혹은 게르만, 뭐 브리튼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야만족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사실은 이 백제 신라 이 초기 역사에서 말갈족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 위에 버젓이 부여와 고구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갈족의 침략을 이 사서에 이 온조조나 이 박글고서조에 싣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말갈은 사실상 야만족이라고, 다시 말하면 이 백제와 신라에 동화되지 않은 이 부족을 통칭해서 이 말갈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에 저항하는 세력들을 이 갈리아, 게르만이라고 불렀던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옆으로 많이 샜네요. 죄송합니다. 이 4세기 후반 이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이 앵글로 색슨족 등이 침략해오자 이 로마 군대는 철수하게 되죠. 이 앵글로 색슨족이 이 잉글랜드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자 켈트족은 웨일즈와 스코틀랜드 지방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연이어서 6세기에 바이킹의 침입이 있게 됩니다. 9세기 초에는 웨식스 왕 에그버트가 이 앵글로색슨계의 7왕국을 복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통일된 잉글랜드 왕국을 위한 기초가 마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10세기 말에는요, 북쪽에서 온 덴마크 계열의 데인인이 또 침입해 왔고요. 이것은 사실상 위에 6세기에 나온 이 바이킹과 같은 계열로 보입니다. 이 북쪽에서 온 덴마크 계열의 데인인이 침입해 왔고요. 이 데인인이었던 이 카누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플란타제넷 이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대를 이 왕조를 상징하는 문장과 그 시대를 상징하는 교회 건축물입니다. 에드워드의 사후에 노르망디 공작 윌리엄이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며 쳐들어와서 이 정복왕 윌리엄 1세가 되어 노르만 왕조를 개창하게 됩니다. 1154년에는 앙주 백작인 헨리 2세의 등극으로 플랜테저넛 왕조가 시작됐죠. 여기서 말하는 앙주는 이 프랑스 중부 지역에 있는 이 앙주성이 유명해요. 여러분들이 프랑스를 가게 되면 이 뚜르푸아티에 그리고 이 앙주 이 지역은 반드시 한번은 가보셔야 될, 만약에 이제 파리에서 시간이 남으면 한번은 이제 가보셔야 될, 어떻게 보면 이 성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랑스 앙주의 백작이었던 헨리 2세의 등극으로 플랜테저넛 왕조가 시작되었죠. 뒤를 이은 리처드 1세는 십자군 원정을 주도하고 직접 출정하여 막대한 전쟁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1215년에는 이 리처드 1세의 동생인 존 왕이 프랑스에 있는 영국 영토를 잃게 되고 이를 되찾기 위해 무리하게 세금과 군사를 모으는 등 실정을 거듭하게 되죠. 이를 견디지 못한 귀족들은 왕권을 제한하는 마그나 카르타에 서명하게 합니다. 1265년에는 영국 하원의 기초인 의회가 소집되게 되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의회라는 것은 신분제 의회예요. 지금의 국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신분제 의회는 신분별로 모여서 이 투표를 하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이 각 신분의 대표들이 3명이 모여서 이제 최종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회는 이 사실상 국왕의 이 세금 인상안에 대해서 이 대부분 2대1로 통과가 되게 되죠. 자, 제일 신부는 사실상 성직자 그룹입니다. 제2신부는 사실상 귀족 계급이고요. 제3신부, 그러니까 평민을 대표하는 제3신부는 사실상 세금을 혼자 내고 제1신분, 제2신분들은 세금이 면제되는 면세의 특권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왕이 세금 인상안을 가지고 국회를 소집한 경우 이제 대부분 2대1로 통과가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금 인상을 하기 위해서 이 국회를 소집하고 그 안을 상정하고
결국은 신분들 중에 이 면세의 특권을 가진 귀족과 성직자 계급은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오르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의회가 소집되고 또 이것은 왕권을 제한한다는 의미보다는 이 왕권을 강화하는데 이 의회가 이용당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랭카스터가와 요크가 왕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랭카스터가의 이 저택입니다. 1337년 프랑스 카페 왕조의 혈통을 가진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 왕위를 요구하며 프랑스와 100년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 아까 깔레를 보셨죠? 프랑스의 최북단에 위치한 깔레에서 잉글랜드는 가깝다고 40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주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개념이 그 깔레에서 시작되는 개념이죠. 뭐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수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1시간 정도는 수업이 나가야지 되는데요.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에드워드 3세가 이 클래시 전투 등을 통해서 이 백년 전쟁 초반 전투에서 상당히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이 깔레만큼은 거의 11개월 동안 농성전을 벌이면서 상당히 이 전쟁이 어렵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깔레를 점령하게 되면 그 도시의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노골적으로. 그 정도로 이 깔레 시민들은 이 에드워드 3세의 잉글랜드 군에 대해서 이 적개심을 가지고 끝까지 농성전을 벌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깔레 사람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됐던 거는 이 신하들이 이 깔레 시민들을 죽이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프랑스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없다라는 말에 이제 에드워드 3세가 이 모든 깔레 시민을 죽이겠다는 말을 철회한 뒤에 이제 깔레에서 계속해서 항복사절단들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에드워드 3세는 깔레 사람들의 안전을,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대신에 6명을 뽑아와라. 그 6명을 깔레 시민을 대신해서 처형하고 그 다음에 이 깔레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서 이제 죽지 않게 해주겠다. 단 6명을 뽑아와라. 그렇게 이제 항복 조건을 걸게 됩니다. 누구도 죽고 싶지 않겠죠. 뭐 한편으로는 안도도 되는 것이 뭐 깔레 모든 사람을 죽이겠다고 했던 에드워드 3세가 뭐 6명만 죽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편으로는 안도를 하지만 그러면 누굴 보낼 것이냐를 두고 이제 설왕설래하게 되게 되겠죠. 심지어는 제비뽑기를 하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고 갑부였던 사람이 나서죠. 내가 죽겠다.
내가 죽으면 이 깔레 시민들은 살아나니까 내가 대표로 나가서 죽음을 맞이하겠다라고 선언하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재판관과 그리고 파리 시장, 깔레 시장과 여러 고위층들이 앞장을 서서 6명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드워드 3세 앞에 나가게 되죠. 여러분들이 로댕의 깔레 시민들이라는 이 조각상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들이 어떤 복장으로, 죄수의 복장으로 이제 에드워드 3세에게 가는 이 조각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 시민을 대표해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터벅터벅 걸어가죠. 근데 이제 왕비가 이제 태중에 있는 그 아들이, 자식이 만약에 저 6명을 죽이게 되면 미래에 어떤 재앙이 미쳐 올지도 모르니까 살려서 보내죠.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뭐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긴 하지만 뭐 대면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네요. 자, 뭐 그렇고요. 사실상 이 백년 전쟁은요, 이 프랑드르 지방을 차지하기 위해 벌인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잔다르크 등이 활약한 프랑스가 승리를 하게 되죠. 이 잔다르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새 나오는 얘기들 중에 흥미로운 것은 대포 장인이었다. 이 잔다르크는. 왜냐하면 이 오를레앙 전투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대포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대포의 등장으로 사실상 이 프랑스가 이 백년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잔다르크를 이 대포 장인이었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하나의 설로 지나지는 않지만 뭐 나름대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후 영국 내에서는 붉은 장미 문장을 쓰는 랭커스터가와 이 흰 장미 문장을 쓰는 요크가가 왕위 계승권을 놓고 다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장미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 붉은 장미파와 흰 장미파가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여하튼 붉은 장미 문장을 쓰는 랭커스터가와 흰 장미 문장을 쓰는 요크가가 이 잉글랜드 왕위 계승권을 놓고 다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요크가의 승리로 에드워드 4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고요. 이후 랭커스터가의 왕위 계승권자인 투더가의 헨리가 이 요크가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두 가문이 통합되게 됩니다. 헨리 7세로 왕위에 올라 이제 튜더 왕조가 시작되게 되죠. 예, 튜더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튜더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랭카스터가와 이 요크가의 결혼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이 홑장미입니다. 지금 보는 우리가 흔히들 보는 장미와는 완전히 다르죠.
그것이 지금 개량이 돼서 지금의 격장미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헨리 7세는 절대주의의 기초를 확립하게 됩니다. 뒤를 이은 헨리 8세는 왕비 캐서린과의 이혼을 계기로 직접 교회의 수장이 되어 영국 국교회를 성립하게 되고 또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웨일즈를 통합하게 됩니다. 자, 영국 국교회 성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수장이 되었다는 거가 아니에요. 사실은 영국 역사에서 이 수장법이 가지는 가장 큰 의의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절대왕정의 기초를 마련했다,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로 요약이 되긴 하지만 이 영국 국교회가 성립됐다는 것은 국왕이 이 종교 수장의 역할도 같이 한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가톨릭의 모든 수도원과 그리고 교회 이 령들이 이 땅들이 모두 국왕의 땅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번 시간에 젠트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이 영국 국교회가 성립되면서 이 가톨릭의 여러 영지들을 이 국왕이 차지하게 되면서 국왕이 그 땅을 잘게 잘라서 평민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물론 이 싼 값에 불화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이 평민들이 땅을 소유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작은 땅이나마 이제 내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만약에 이 투더 왕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땅이라도 이제 다시 가톨릭 교회에 뺏기게 될 공산이 크게 되죠. 사실상 이 영국 국교회 성립, 이 수장법은 사실상 이제 이 젠트리 계급을 만들게 되면서 이 영국의 이 안정적인 정치 일정을 이루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영국 국교회는 헨리 8세의 딸 메리 1세에 의해 무자비한 탄압을 받게 되죠. 그 뒤에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메리 1세에 의해 이 무자비한 탄압을 받게 됩니다. 이 엘리자베스 1세는 영국 국교회를 다시 확립하게 되고요. 그녀는 국내 정책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해외 식민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파하여 해상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엘리자베스 1세를 다룬 여러 영화들이 있죠. 근데 사실은 어떤 일면들만 포커스를 맞춰서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이 엘리자베스 1세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거를 놓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이 영화라는 것은 앵글을 잘 맞춰야지만 이야기 전개가 간단해지고 또 흡입력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상 앵글을 각도를 하나로 몰입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위인들을 다루는 영화들은 특히 중세 시기에 영웅들을 다루는 영화들은 이 많은 부분들을 놓치게 되는 그런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 한번 역사를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는 부유한 중산계급인 젠트리와 이 앞서 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성공회가, 이 영국 국교회가 성립되면서 이제 교회 재산이 국유화되고 그 국유화된 재산을 잘게 분할해서 이 평민들에게 나누어줬다고, 싼 값에 나누어줬다고 말씀드린 바 있죠. 그렇게 되면서 이 중산계급인 젠트리와 상인층 대부분이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는 등 이 전반적인 문화 수준이 높아졌다는 점도 영국이 이 대제국으로 나아가는 한 계기가 됩니다. 영국의 절대주의가 최고조에 달한 뒤 점차 쇠퇴하게 되죠. 엘리자베스 1세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의 왕인 이 제임스 1세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제임스 1세의 아들 찰스 1세는 시대착오적인 관점에서 의회와 대립하게 되죠. 이는 왕의 부당한 권력을 제한하려는 시도인 권리청원과 이 청교도 혁명의 계기가 됩니다. 이 찰스 1세는 권리청원을 받아들이면서 곧바로 의회를 해산시켜 버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 청교도 혁명이 곧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올리버 크롬웰은 이 청교도 혁명으로 찰스 1세를 처형하고 영국 역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공화정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청교도적인 삶을 강조한 공화정은 오래 가지 못했고 이 크롬웰이 죽자 다시 찰스 2세가 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찰스 2세의 동생 제임스 2세는 영국을 종교혁명 이전으로 되돌리려 했으나 신교도 중심의 의회에 의해 저지당하고 제임스 2세의 딸 메리 2세와 윌리엄 3세가 명예혁명을 통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하노버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1855년에 이 최초로 제1회 만국 박람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 만국 박람회의 장소였던 이 수정궁의 모습입니다. 사실상 큰 온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열대지방의 이 과일과 채소도 과일이 열리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대영 제국의 이 위대함을 드러내려고 이 만국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죠. 이 제임스 1세의 손자인 하노버가의 조지 1세가 윌리엄 3세의 뒤를 이어 이 시작된 왕조가 바로 하노버 왕조입니다. 이 하노버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상 독일의 하노버 지역의 영주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 하노버가 즉 독일 계열의 이 왕을 데리고 옴으로써 사실상 이 하노버가의 조지 1세는 이 영어보다는 독일어를 더 잘했죠. 모국어니까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영어를 전혀 못 알아듣고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통치를 하려면 말을 잘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이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죠. 연설을 잘한다거나 감동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를 알리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가인데 이 영어를 하나도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람 때부터 조지 1세 때부터 이 국왕은 있지만 통치는 하지 않는
그러한 체제가 확립되게 됩니다. 이 조지 1세 하노버가가 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이 해외 영토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던 시기입니다. 1763년 프랑스와의 7년 전쟁에서 승리하여 인도와 캐나다를 얻어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토를 갖게 되죠. 그래요. 이 7년 전쟁이라는 것은 윈스턴 처칠은 그렇게 표현하더군요. 최초의 세계대전이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유럽에서도 일어났고 북미 대륙에서도 일어났고요. 그거를 우리가 보통 프렌치 인디언 워라고 표현을 하죠. 그뿐만이 아니고 인도에서도 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이 프랑스와 계속 맞대결을 하는데요. 연전연승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다고 볼 수가 있죠. 1783년에는 식민지였던 미국이 독립하게 됩니다. 1763년에 7년 전쟁이 있었다고 했죠. 이 7년 전쟁 동안에 사실상 많은 군비를 썼기 때문에 이 영국에서는 증세 논란이 빚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미국 식민지에도 이 증세 정책을 시행하게 되죠. 이 미국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이 요구사항 중에 하나는 이 대표 없이 세금 없다. 그렇죠. 영국 의회에 국회의원을 파견하지 않는 이상 세금은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미국은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1801년에는 아일랜드를 합병하게 되죠. 1837년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한 뒤 영국 제국은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하고요. 선거법 개정을 이루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선거법 개정, 빅토리아 여왕 시기에 선거법 개정이라는 것은 이 남성 투표권을 이제 일반화시켰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성 투표권은 1918년, 28년 4차, 5차 선거법 개정 때 이제 얻어지게 되죠. 그래서 1928년에는 이제 남성과 여성이 1인 1표제로 투표를 하는 민주적인 보통선거가 시기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 시기는 사실상 여성은 배제된 상태에서 남성들만의 이 보통 비밀 투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난징 조약으로 중국에 진출해 홍콩을 얻는 등 영역이 확대되어 가는 영국 제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편 전쟁이 여기서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난징 조약이라는 것은 결국 아편 전쟁의 결과물이죠. 이 아편 전쟁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영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 역조가 중국이 아니죠. 청 사이에 이 영국과 청 사이에 무역 역조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청나라에서 수입하는 청나라에서 영국으로 수출하는 수출품은 고부가가치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도자기와 비단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차,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자기와 비단은 이 고부가가치 상품인데 영국이 중국의 청에 수출할 수 있는 것은 면방직 혹은 모직물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공장에서 찍어내는 값싼 그런 면방직류 그리고 모직물류가 대부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무역욕조가 상당히 심했고 그 무역욕조를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벵골 지역, 즉 인도 식민지에서 채취된 이 아편을 중국에 밀수출해서 이 무역욕조를 해소하려고 했죠. 이 청나라에서는 국가로서 이제 이 어떻게 아편이 청나라에 퍼지게 될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국 이 상선에 올라가서 혹시 불법적인 아편이 있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영국기를 훼손했다는 미명하에 아편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예, 그 부분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그냥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19세기 말부터 독일, 미국 등의 세력 확장과 국내 경제에 불황이 있었고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으로 영구의 번영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윈저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드워드 7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조지 5세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독일계 성씨를 버리고 윈저 왕가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렇죠. 제1차 세계대전의 이 한 축이었던 이 독일, 적대국이었던 독일계인 그 성, 즉 하노버를 버리고 이 영국식 윈저로 성을 바꾸게 되면서 윈저 왕조로 바뀌게 됩니다. 미국과의 연합을 통해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하고요. 이를 계기로 영국의 국제적 지위는 하락하게 됩니다. 많은 해외 자치령을 잃어 영국 대영제국은 붕괴되게 되죠. 1922년에는 남부 아일랜드가 자유국가로 독립하여 북아일랜드만 영국의 영토로 남게 됩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영국은 위스턴 처칠 총리의 지휘 아래 미국과 연합하여 이탈리아, 독일, 일본을 항복시켜 전쟁을 끝내게 되죠. 1952년 이 엘리자베스 2세가 왕위에 오른 뒤 1950년에서 60년대에는 경제적 팽창과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유럽 경제 공동체 가입을 거부하고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영국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이 엘리자베스 2세가 왕위에 오르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상당히 장수왕이시죠.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몇 해 전인가 우리나라에도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요. 예. 예. 오늘의 핵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영국의 역사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시대를 정해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과 유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해 보면 어떨까 해서 이 주제를 한번 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중간고사라서 주차과제를 안 냈었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주차과제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대체 과제는
난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휙 던져버리시는 학생분들이 좀 있더군요. 뭐 제가 한 4주에 걸쳐서 충분히 여러분들께 이 중간고사 대체과제를 한 4주 정도 넉넉히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도 이 철자가 틀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문맥이 맞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한번 찬찬히 읽어보면서 또 혹시 보충할 내용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한번 글 쓰는 연습을 해보라는 의미에서 4주간의 시간을 드렸던 거예요. 뭐 그냥 휙 던져버리지 마시고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자,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독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